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릴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부디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네요. 오늘 밤 제가 읽어드릴 책은 부의 품격이란 책입니다. 25년차 출판기획 전문가이자 출판 에이전시 엔터스 코리아 대표인 양원근 저자의 저서로 철학에 기반을 둔 선의지 개념을 활용한 마케팅 방법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선의지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에서 나온 의지를 뜻하는 말로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처음으로 사용한 개념인데요.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NC소프트 김택진 대표 또한 선의지 마케팅을 활용하여 성공을 거둔 사례로서 본문에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철학과 마케팅이란 단어의 조합으로 인해 딱딱하고 재미없는 내용이겠거니 싶었지만 막상 읽어보니 누구나 쉽게 이해할 만한 흥미로운 예시를 들어가며 풀어내는 글로 인해 개념을 이해하기도 쉬웠고 부담 없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5개의 챕터 중 첫 번째 챕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챕터 1. 선의지 제1법칙. 머릿속 계산기를 치워버리다.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2000년 가을 KBS에서 방영한 가을동화라는 드라마가 있다. 애절한 러브스토리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였고 송혜교, 송승헌, 원빈, 문근영 등 어마어마한 스타들을 배출한 드라마로도 유명하다. 은서와 준서가 남매인 줄 알고 사이좋게 자랐는데 나중에 남매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 사랑하게 되었다는 내용인데 은서가 병으로 죽은 후 준서마저 교통사고로 죽으면서 드라마가 끝난다. 너무나 애절하고 비극적인 스토리에 주인공들의 열연이 더해져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드라마이다. 이 드라마의 명장면이 많지만 특히 준서의 친구 태성 역을 맡은 원빈의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라는 대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극중 은서의 사랑을 간절히 얻고 싶었던 태석이 사랑을 돈으로 사겠다며 내뱉은 대사였다. 혹시 원빈이 아닌데도 이 말이 자꾸만 생각나는가? 우리는 어떤 일을 시도할 때, 특히 비즈니스를 할 때 비용 계산을 먼저 하게 된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숱하게 이 일을 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까? 얼마를 투자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수지타산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 마음먹은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포기하기도 한다. 손익계산,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 비즈니스 활동에서 비용 계산은 중요하다. 내가 투자한 비용과 거둬들일 예상 수익을 계산하는 건 비즈니스의 기본이고 망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손익계산을 1순위로 두면 어떻게 될까? 내가 거둬들일 이익만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내가 이 정도 투자했으니 벌 수 있는 한 최대한 벌어야 한다는 가치에만 중점을 둔다면 어떻게 될까? 설마 누가 이렇게 이기적이겠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우리의 일상에서 제법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2020년에 유명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이 터졌다. 내돈내산이란 이름으로 자기가 직접 사서 사용해보니 너무 좋아서 소개한다는 취지로 각종 영상들을 올려 인기를 끌었는데 알고 보니 유튜버들이
해당 업체에서 광고비를 받고 영상을 제작했다는 것이다. 유튜버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순수할 거라고 믿었던 많은 이들이 실망했고 여러 명의 유튜버들이 인기를 잃고 무대 뒤로 사라졌다. 최근 다시 복귀하는 이들도 있지만 예전 인기를 회복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인기 유튜버가 되기까지 엄청나게 노력했을 텐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고 허망했다. 유튜버들이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적, 물적 비용이 필요하며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촬영 장비를 갖추어 기본적인 환경을 세팅하고 먹방 채널이라면 음식, 패션 채널이라면 옷이나 장신구 등을 마련해야 한다. 구독자 50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 직업의 모든 것 유튜버이자 나는 알바로 세상을 배웠다를 쓴 황혜수 작가는 하루에 잠을 서너 시간도 자기 어렵다 라고 토로한 적이 있을 정도로 인기 유튜버들의 노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악착같이 노력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바라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욕망일지도 모른다. 구설수에 오른 유튜버들은 자신이 투자한 것이 적지 않으니 업체의 광고 제안을 받았을 때 뿌리치기 어려웠을 것이다.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한다라는 말처럼 많이 거둘 수 있을 때 최대한 걷어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결국 자신을 믿고 컨텐츠를 애용해주는 수많은 이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말았다. 안타깝게도 눈앞에 제시된 돈에 눈이 어두워져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기업도 수익을 거두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무조건 수익만을 최우선으로 했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은 생각보다 크다.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A라는 회사는 사옥을 짓기 위한 입찰 공고를 냈고 여러 회사가 입찰에 참여했다. A사가 중요시한 부분은 비용 절감이었기 때문에 최저가를 적어낸 B사가 건설사로 최종 결정되었다. 하지만 A사는 비용은 최저가로 하면서 건축물 규모나 전체 공정 등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요구했다. B사는 A사의 사옥을 짓는 공사를 C사에게 하청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공사비를 더욱 낮췄다. C사는 건축자재를 저렴한 것으로 택하고 인력이나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부실 공사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현장 근로자 여러 명이 크게 다치고 말았다. A, B, C사 모두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산업 현장에서 수익이나 비용을 최우선시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생각보다 잦다. 기업이 이익을 늘리고자 제작 비용과 운영 비용을 최소한으로 잡으면 상품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해지거나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환경 파괴와 같은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의 대중과 근로자들이 피해자가 되고 기업의 최종적인 책임이 돌아간다. 결국 어느 누구도 웃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손익계산을 중요시해야 하지만 이것만을 바라보았다가는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기 마련이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과 거래하고 싶은가? 앞서 소개했듯이 나는 20년 넘게 출판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출판사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소개하고 저작권 계약을 할 때 내가 정한 원칙이 있다. 출판사들 간에 경쟁을 붙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베스트셀러의 경우 국내 여러 출판사들이 번역 출판을 원하기 때문에 에이전시는 높은 저작권료를 제시하는 출판사에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한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해외 출판사에 지급하는 저작권료가 올라가고 한국 에이전시가 지급받을 수수료도 높아지게 된다.
에이전시 입장에서는 출판사들 간의 경쟁이 붙는 걸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나는 이런 경쟁을 유도하지 않고 계약 의사를 가장 먼저 밝히고 열정적으로 아이템에 관심을 보이는 출판사를 우선으로 계약을 진행한다. 먼저 협의하던 출판사가 있더라도 더 높은 저작권료를 제시하는 회사가 있으면 갈아타는 타 에이전시들과 다른 방법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다. 수수료를 최우선시해서 계약하면 당장은 우리 회사의 수익이 올라가지만 출판사는 많은 비용을 지불해 부담이 커지게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담은 시장 전체로까지 확산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해외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 경쟁이 치열해지면 결국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상품 가격이 오르게 된다. 기업 간 경쟁으로 발생한 비용 상승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이는 비즈니스 생태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물론 나도 처음에는 수수료를 우선시하였다. 하지만 점점 경험이 쌓이고 출판사들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수익만을 최우선시한 계약은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수익이 아닌 책에 대한 적극성을 우선시하는 쪽으로 차츰 변화하게 된 것이다. 내 원칙에 대해 출판사들도 처음엔 어리둥절해했지만 이제는 우리 회사를 믿고 저작권 협의를 의뢰하는 곳들이 많아졌다. 국내 기획물을 출판사에 소개해 계약할 때도 인쇄와 같은 조건이 아니라 작품에 대한 적극성을 우선시한다. 작가들은 내가 출판사들 간의 경쟁을 붙이지 않는 것을 아쉬워하기도 한다. 하지만 경쟁 때문에 비용이 상승하고 이 부담은 최종적으로 출판사, 작가 모두에게 돌아간다. 예를 들어 작가의 요구로 제작 비용이나 마케팅 비용이 평소보다 더 지출되었다면 출판사는 그만큼 책이 잘 팔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면서 작가를 압박할 수 있고 작가의 노력이 기대에 차지 않는다면 볼멘 소리를 할 수도 있다. 출판사의 태도를 보면서 작가는 점점 불편해지고 이러한 실랑이가 지속되다 보면 출판사, 작가 모두 감정이 상해서 다시는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든다. 일은 일대로 풀리지 않고 인연마저 잃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서로 합심해서 일해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데 함께 일하는 사람들끼리 팀워크가 맞지 않으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지 않을까? 이처럼 당장의 수익을 최우선시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나중에는 사람마저 잃게 될 수도 있다. 작품이 성공해야 씬스틸러도 빛난다. 나는 드라마나 영화 보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머리를 식힐 겸 집에서 넷플릭스에 나오는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관에 가서 대형 스크린의 웅장함을 맛보며 영화를 즐기기도 한다. 회사 야유의 스케줄도 산행을 하고 점심을 먹은 후 영화를 보는 식으로 잡는다. 365일 내내 사람들과 북적이며 살아가는 나에게 가만히 앉아 작품 속 인물들에 집중하는 시간은 무척 행복하다. 나는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하는데 이와 함께 씬스틸러를 꼭 찾는다. 씬스틸러는 장면을 훔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 못지않게 활약하는 조연을 가리키는 말이다. 대흥행을 한 작품들 중에는 주인공보다 더 화제가 되는 씬스틸러들이 많다. 씬스틸러는 주인공은 아니지만 주인공처럼 작품의 메시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면서 극을 더 풍부하게 해준다. 영화 기생충에서도 주인공 외에 가정부 역할을 맡은 이정은 배우가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나는 부잣집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남의 눈을 피해 지하실에 숨겨둔 남편을 살뜰하게 보살폈던 그녀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넷플릭스에서 흥행을 한 킹덤에서는 세도가 조씨 가문에 남은 유일한 혈통인 범팔 역을 맡은 전석호 배우가 인상적이었다. 천성이 착하고 겁이 많은 캐릭터로 좀비들이 날뛰는 세상에서 혼자만 핑크빛 눈으로 자신이 연모하는 의녀 서비를 종종 걸음으로 따라다니고 피범벅이 된 채 칼을 들고 결연한 눈빛을 빛내는 인물들 사이에서 혼자만 공포감에 질린 토끼 같은 눈빛을 보여주는 걸 보면서 너무 우습고 한편으로는 공감도 되었다. 백성을 위해 죽어도 좋다는 세자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고 현실적이어서 나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응원하는 캐릭터이다. 주인공은 아니지만 작품을 빛나게 해주는 신스틸러를 보면 작가나 출판사를 돕는 입장인 나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의 성공이 마치 나의 성공인 것처럼 반갑다. 그런데 신스틸러가 아무리 멋지게 연기해도 작품에 성공하지 않으면 눈부신 연기력도 빛이 바랜다. 진정한 성공의 원리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작품이 성공해야 신스틸러를 비롯해 작품 속 인물들의 연기가 빛나는 것처럼 비즈니스에서도 우리가 성공했을 때 나와 상대가 각각 빛날 수 있다. 나의 손익계산만 앞세울 때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우리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나만 보이고 상대방은 실종된다. 제대로 된 거래는 나와 상대방, 즉 우리가 함께 윈윈하는 것이다. 그래야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이러한 거래와 인간관계가 진짜 오래가는 것이다. 칸트는 나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인간을 단순한 수단으로 다루지 마라. 인간은 언제나 목적으로 다루도록 하라. 라고 했다. 선의지는 사람 그 자체의 가치를 바라보고 존중하는 마음이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목적이 되지 않고 돈이나 성공이 사람을 앞서지 않는다. 그래서 나한테 무엇인가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상대를 위해 행동한다. 내 마음이 어떠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도덕적으로 옳으니 돕는 것이다. 손익을 따지는 계산기를 치워버리고 상대방을 머릿속에 가득 채우는 것이다. 내가 선의지로 상대를 도우면 상대가 잘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속한 세상이 더욱 좋아진다.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나 역시 보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살기가 팍팍하다 보니 더더욱 손익의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는 세상이다.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우리 모두 손해를 입고 모두가 불행해진다. 진짜 살아남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나만을 위한 손익계산, 아집을 과감하게 치워버리고 우리를 바라보자. 착할수록 망한다는 대단한 착각에 대하여 포털 사이트의 검색창에 착한 사람이라고 입력하고 어떤 내용이 검색되는지 살펴보았다. 착한 사람 증후군, 착한 사람 컴플렉스, 착한 사람 그만두기 등등 착하게 사니까 힘들다, 손해본다라는 내용이 많았다. 좋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했는데 이용당하거나 무시당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삶이 팍팍해지면서 선하게,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더욱 만연하고 있다. 너 참 착하구나는 분명히 칭찬의 말임에도 때에 따라서 그렇게 인식되지 못한다. 못된 심보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자기 의사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남의 요구를 받아주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정말 착하게 살면 손해만 있는 것일까? 누구나 조건 없는 선의를 기대한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선 나는 착하다라는 말의 본연의 의미를 찾고 싶어졌다. 이 말은 본래 말과 행동,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는 의미이다. 나무랄 데 없이 좋은 뜻이다. 나는 이토록 좋은 의미의 단어가 나쁘게 인식되는 이유가 오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착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것을 내주고 희생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심지어 내 삶을 잠식하거나 파괴해도 도와줘야 하고 그게 착한 것이라 믿는다. 그렇게 에너지 뱀파이어에게 처참하게 당하고 나면 급기야 자신의 착한 마음가짐을 포기하고 만다. 에너지 뱀파이어는 타인의 에너지를 탕진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자신이 필요할 때는 타인의 선의지의 의지에 에너지를 요청하고 원하는 것을 얻은 다음에는 연락하지 않는다. 그가 다시 연락할 때는 나에게 다시 원하는 게 있을 때다. 착함의 바람직한 정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희생이 아니어야 한다. 타인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선의를 베풀어주는 것이지 자신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목숨이나 재산, 명예 등을 바치거나 버리는 희생과는 거리가 멀어야 한다. 성자가 아닌 다음에야 타인을 위해 철저히 희생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착함의 바람직한 정의를 되살리면 너와 나, 즉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지 특정한 누군가만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착함을 동일한 것처럼 이해하면서 더 이상 손해보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을 꿈꾼다. 하지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손해는커녕 크게 성공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와튼스쿨 심리학 교수인 애덤 그랜트가 쓴 기브 앤 테이크,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양보, 배려, 조건 없는 베풀기, 희생을 하는 이들의 놀라운 성공을 분석한 책이다. 압도적인 성공을 거둔 이들을 조사해보니 조건 없는 배려와 양보를 잘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 예로 샘슨이란 한 시골 청년의 이야기를 소개하였다. 젊은 시절 농장에서 일했던 청년 샘슨은 독학으로 공부해 변호사가 된 후 정치에 도전한다. 주의회 의원을 거쳐 상원의원의 도전장을 내밀었다. 라이벌은 트럼블, 실즈, 매트슨 세 사람이었는데 트럼블과 심즈는 샘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집안 출신이었고 매트슨은 현직 주지사였다. 치열한 경쟁 끝에 실즈가 후보를 사퇴하자 매트슨의 지지율이 올라갔다. 샘슨은 매트슨이 안 좋은 일에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후보를 자진 사퇴하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설득해 트럼블의 당선을 도왔다. 샘슨의 지지자들은 애석해했지만 트럼블은 그 덕분에 선거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그리고 샘슨이 의욕이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매트스는 나중에 수십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샘슨은 이 일뿐 아니라 언제나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하였다. 변호사로 일할 때도 의뢰인의 무죄를 믿을 수 없다면 고액의 수임료를 미련 없이 포기하고 사건을 맡지 않았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 청년은 후일 미국의 16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의 이름은 에이브러험 링컨이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지 않는가? 우리는 착하다는 말을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다. 착한 사람도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 물론 남을 등치면서 못되게 살면서도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심란하게 한다. 못된 사람들이 성공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들만 성공하는 건 절대 아니다. 착하게 살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 다른 이들까지 끌어주며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손해보고 살았다는 울분을 풀어버리고 가슴 깊숙이 들어있는
착함의 날개를 기분 좋게 펼치길 바란다. 치열한 마케팅 전쟁에서 살아남는 도덕성. 앞서 나는 칸트의 말을 빌려 선의지란 말을 설명했다. 선하다와 착하다는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사용되지만 선은 도덕적으로 올바르다는 의미의 단어라고 볼 수 있다. 도덕성은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 어떤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능력을 말한다.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도덕성이라니. 그런 거 다 따져가면서 일할 수 있을까? 고리타분하다며 한탄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개인, 그리고 기업의 성공에서 도덕성은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자라도 갑질, 음주운전, 마약, 횡령, 불륜 등의 문제가 있으면 여지없이 추락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지켜보았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주가가 떨어지고 불매운동이 벌어지면서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된다. 반면에 윤리경영, 정도경영을 한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으면서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윤리경영의 대명사로 유일한 박사의 유한양행을 대표로 꼽을 수 있다.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경영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이를 언론에 홍보하는 이유는 대중이 도덕성을 대단히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케팅을 할 때도 공익적인 이슈와 연결한 코즈 마케팅을 펼친다. 코즈 마케팅이란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포터 교수가 제시한 공유가치 창출 전략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다. 소비자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기업이 수익금 일부를 환경보호, 빈곤국가의 위생과 보건, 소년소녀 가장, 난민 문제 등 공익적인 이슈를 위해 기부하는 것이다. 2011년 코카콜라 회사는 북극곰을 살리기 위해 세계 야생동물 보호기금과 손잡고 북극곰을 상징하는 흰색 케이스에 콜라를 출시했다. 캔에 새겨진 코드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면 $1가 기부되는데 이 캠페인으로 총 $300만 북극곰과 서식지를 보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다. 미국의 기업가 블레이크 마이코스키는 아르헨티나를 여행하면서 아이들이 맨발로 걸어다니는 광경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아 아이들을 도울 방법을 고민하다가 신발 브랜드 탐스를 창업했다. 탐스는 신발이 한 켤레 팔릴 때마다 한 켤레를 신발이 없는 여러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기부하는 원 포 원 철학을 실천하였고 안경과 선글라스, 가방 등으로도 사업을 확장했다. 아쉽게도 사업 성과 부진으로 2019년 11월 원 포 원을 철회하고 순이익의 일부를 기부하는 것으로 기부 방식을 바꾸었다. 그러나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 등 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코드 마케팅 사례는 우리 출판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는 의사 김여한 씨는 자신이 만난 환자들의 이야기,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을 담아서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라는 책을 썼다. 그녀는 이 책의 인쇄 전액을 호스피스 환자를 돕기 위한 활동에 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평소 봉사활동에 열정적인 배우 정혜리 씨는 채우지 않아도 삶에 스며드는 축복을 썼다. 일상의 사소한 것들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꼈던 경험을 담백하게 기록한 책으로 작가와 출판사는 인쇄수의 전액과 판매 수익금 일부를 주변 이웃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우리 회사에서 기획한 계단을 닦는 CEO 역시 이미성 작가가 인쇄의 일부를 미혼모를 돕는 데 사용해달라며 기부하였다. 코즈 마케팅의 성공 사례를 통해
사람들이 여전히 도덕성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코즈 마케팅을 단지 상품을 잘 팔기 위해서나 억지로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자 하는 일환으로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회사의 선한 의도, 그 진정성을 소비자들이 느꼈을 때 제대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 비슷한 조건이라면 사람들은 어떤 상품을 소비할까? 대중이 도덕적인 사람과 기업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심지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조차 착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대중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입장이라면 이를테면 나처럼 홍보 마케팅을 한다든가 상품을 만든다든가 장사를 한다면 자신과 상품이 도덕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상품을 구매할 때 머리보다 가슴을 사용할 때가 많다. 마케팅 전문가들에 따르면 똑같은 상품이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다른 가격으로 판매될 때 소비자는 1,000원, 2,000원 차이로 더 싼 곳을 선택하기보다 좀 더 호감 가는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한다. 사진이 더 예쁘거나 모델이 마음에 드는 곳의 상품을 구매한다는 것이다. 똑같은 상품이라 사진이나 모델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말이다. 소비자들이 감수성 어린 선택을 하기에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나 역시 사업가로서 우리 회사에 드나드는 이들에게 신뢰감 있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한다. 우리 회사에 드나드는 거래처는 다양한 루트로 회사 이미지를 느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벽에 걸려있는 사훈이다. 나는 회사를 경영하는 제1원칙을 정도 경영으로 삼아 액자로 만들어 벽에 걸어 놓았다. 처음에는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저게 진짜 되겠어? 장식이나 다를 바 없는 말이네. 라며 웃었다. 그러나 나는 남들이 뭐라 해도 정도 경영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출판사를 만들지 않은 것이다.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출판에 대한 모든 인프라를 다 갖춘 내가 왜 직접 책을 만들지 않는지를 궁금해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 회사의 정체성은 좋은 출판 아이템을 발굴해 출판사에 중개하는 것인데 내가 출판을 직접 하면 출판사들이 내 말을 믿겠는가 하는 것이다. 사실 나는 오랫동안 출판계에 몸담고 있어서 이제는 출판 아이템을 보면 판매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정확도가 100%는 못 돼도 70에서 80% 정도는 된다고 자부한다. 성공할 만한 아이템을 출판사에 소개하지 않고 내가 직접 만든다면 분명히 지금보다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출판사들이 우리 회사를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는 오랫동안 파트너십으로 함께하는 고객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돈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런 내 모습에 출판사 사장님들은 양 사장은 적어도 나를 속이지 않아 라는 말을 하면서 신뢰감을 표하고 있다. 우리 회사를 통해 저작권 계약을 한다고 로열티가 저렴해지는 것이 아닌데도 우리 회사에 먼저 오퍼를 넣는 회사들이 많은 것은 회사 운영 방식에 신뢰감을 얻은 덕분이다. 독일의 경제학자 한스 게오르크 호이젤은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에서 감정이 개입하지 않는 구매 결정은 없다 라고 했다. 대중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소비자의 감성을 건드려야 하고 선의를 자극해야 한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선한 일에 동참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은 단지 상품을 팔기 위해서, 즉 이익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조건 없이
진심으로 사람과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신의 이익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옳은 일을 하고 우리가 속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데 기여할 때 소비자들은 열광할 것이다.